제가 봤을 때는 또 예측 한번 해볼까? 예측해요, 예측. 집유인데 제가 봤을 때. 집유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박영수 특검은 이거 형평성 얘기를 아까 했는데. 집행 아니면 할 수 없고 뭐 내 사건도 아닌데. 아니면 뭐 내가 말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변호사도 아닌데 아니면 할 수 없는 상관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상하려면 전 집행유예 나올 것 같아요. 예, 저도 이 김태형 변호사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저 원래 잘 거의 다 반대로 많이 됐는데 네네. 이번에는 동의를 합니다. 어. 재판부에서 그런 시선을 두려워한다면 실행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게 재벌 유일한 봐주기로 변수다. 비판받는다면. 집유가 나오면 사실은 사법 정의 측면에서 특히 이제 범죄 예방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겠지만은 네. 예상 자체는 집유 예상이 되는 상황은 맞아요.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어제 하루 사이에 여러 개의 속보가 계속 떴어요. 이 와중에 또 코로나 속보도 나오니까 정말 어제 스마트폰이 멈출 새가 없었는데 이거였습니다. 자, 특검 이재용 부회장 징역 9년 구형. 여기 또 다른 이제 공모자들도 있죠. 이 징역이 각각 이제 구형이 됐는데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었습니다. 특검이 박영수 특검이죠. 징역 9년 구형. 자,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많이 얘기했던 내용이지만 지금 또 연말이니까 헷갈리실 수 있어요. 손정혜 변호사님이 이 재판, 이 사건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이제 기나긴 법정 싸움 끝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이 결정되는 다음 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 검찰의 구형은 9년으로 구형이 됐습니다. 네네. 거슬러 올라가면 사법농단, 국정농단 사건이 거의 4년, 5년 정도 맞아요.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정말 이게 언제 떡 사건인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일단 최종적으로 정리 드리면 이제 삼성이 준 최순실, 그러니까 최서원 씨죠. 자녀에게 준 말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2심에서는 이 말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봐서 뇌물액수가 깎였었죠. 그런데 대법원에 올라가서 아니다. 이 용역대금뿐만 아니라 말 구입대금 34억, 영재센터 16억도 모두 뇌물액수다라고 해서 50억이 추가됐죠. 늘어났어요. 그래서 파기환송심에 와 있는 상황인데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제 최종형, 뭐 최종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종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제 선고형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운명의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검찰에선 9년에 대한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의 활용 점점이다. 그리고 실제로 권고형이 징역 5년에서 16년 정도이기 때문에 그 중간형인 9년형을 선고하는 것이 평등에 원래 부합하고 양형 기준을 만든 법원조직법에도 따르는 결정이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범죄가 있지만 가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부계 도피죄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와있죠. 네. 대법원에서도 무죄 취지였기 때문에 이 뇌물액수는 어마어마한데 집유가 나올까 실형이 나올까 이미 1년을 살았죠. 구치소에서. 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집행유예로 선처해달라는 것이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들의 주장이고 검찰은 떠올려 보시면 비선 실수에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 김영재 원장이라고 있어요. 그 네네네네. 아내 박모 씨가 뇌물 관련해서 6천만 원의 액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살았거든요. 형평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검찰의 가장 강조하는 주장이고요. 형평에 맞아야 하는. 그래서 아까 잭디도 이 뉴스를 전하면서 모 기업의 이 격리직에 있던 여성 직원이 15억 원을 횡령했는데 징역 4년이 이제 선고가 됐다. 이런 얘기를 또 비교해서 아무 상관없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묘한 게 좋아요. 1심에서 징역 5년 구속 수감됐었고 2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이 대법원에선 파기환송, 지금 파기환송심인데 재판에서 묘한 게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 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여라. 이건 아주 이례적인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활동이 재판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는가 하는 게 지금 초미의 관심인데 이 김태현 변호사님은 이 삼성 내부 사정 아주 잘 아시잖아요. 그런가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삼성 어쨌든. 전문가라고. 전문가는 거기다 또 법조인이니까. 이 영향이 있는 겁니까? 준법감시위원회? 대단히 많죠. 대단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또 예측 한번 해볼까? 예측해요, 예측. 집유인데 제가 봤을 때. 집유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 박영수 특검은 이거 형평성 얘기를 아까 했는데. 집행 아니면 할 수 없고 뭐 내 사건도 아닌데 아니면 뭐 내가 말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변호사도 아닌데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래요? 상관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상하려면 전 집행유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왜냐면 예상을 했으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큰 사건을 일반적인 사건을 하다 보면 네. 형량에 관해서는 재판부 재량인데 재판부가 뭐 하라는 요청들이 있으면 네네네. 그거 해오면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뭐 재판부 뭐 죽고 살리라. 예를 들어서 뭐 사실 그런 일 흔하지는 않지만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검찰 뭐 이제 뭐 기소유 받고 그럴 때 뭐 탄원서나 반성문 같은 거 있으면 내라고. 그게 뭐냐면 탄원서나 반성문 써오면은 선처해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쉽게 네, 얘기하면 네. 그건 뭐냐면 검찰이든 법원이든 뭔가 당신을 내가 선처해주라고 싶어도 내가 선처해주니까 뭘 좀 만들어 와야지. 밑도 끝도 없이 봐주세요. 그럼 내가 봐주냐? 그럼 반성문으로 쓰고 탄원서를 내. 그리고 뭐 피해자랑 합의라도 해와. 그럼 내가 좀 봐주게 이 의사거든요. 쉽게 예, 얘기하면. 예. 근데 사실은 이 항소심 재판부 처음에 조금 저는 약간 비판적으로 봤던 건 뭐냐면 아니 집유해줄 거면 해주고 법고 하려면 하면 되지. 뭘 첫 재판부터 뭐 기업 경영이 어쩌네 저쩌네 무슨 뭐 마치 시사평론가 평론하듯이 네네네. 또 경영학 교수가 강의하듯이 그런 식의 어떤 워딩들이 있었다고. 근데 사실 그거는 재판이다. 재판부 입장에서 아이고 유죄면 집유하든지 구속하든지 나중에 판결을 쓰면 되지. 네. 뭐 이제까지 뭐 아버지가 선대회장이 뭐 해온 거에 대해서 피고인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 없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준법 감시 얘기 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재판부에 빅피처가 있었구나. 빅피처. 저거는 저 준법감시위원회 해오면 저거는 엄청나게 선처해주겠다는 얘기다. 명분이니까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이거지. 야 내가 시킨 거 다 했어. 자, 잠깐. 앞으로 잘한다잖아 이거거든. 지금 분석과 예측까지 해줬어요. 여기서 지금 오래 기다리던 박지훈 변호사님이 자갈아서 되게 심심해요. 가끔 불러줘야 돼. 계속 심심하나 보면 되지. 박지훈 변호사님. 저도 이 김태형 변호사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저 원래 잘 거의 다 반대로 많이 됐는데 네네. 이번에는 동의를 합니다. 이 준법감시위원회 제도 사실 처음으로 거의 저희 재판 한국의 재판에서 언급된 것 같아요. 처음이다. 재벌에 대해서는. 그리고 실제로 평가도 최근에 했었고요. 네. 평가가 뭐 3명이었어요. 재판부 추천위원, 또 특검, 변호인 이렇게 3명인데 3명 다 긍정, 부정, 뭐 중립 이렇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엇갈린 거네요? 엇갈렸다고 보기는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2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재판부 의견대에 따라서 아마 제 생각에도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뭐 3년의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저는 한 가지 변수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변수. 유일한 뭐 변수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재판 중에 이제 정경심 교수 재판 이 징역 4년이 나왔어요. 그랬죠. 근데 국민들이 사실은 뭐 법리나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쉽게 봤을 때는 입시 비리 했는데 저기 징역으로 실형이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구나. 네네. 표창장 위조했는데 근데 저 사람은 뇌물 한 80억 먹고 뭐 승계하려고 저래 뇌물 주고 말 사주고 저라는데도 집행해야 되는구나. 그런 어떤 좀 재판부에서 그런 시선을 두려워한다면 실행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 그게 재벌 유일한 봐주기로 변수다. 비판받는다면 왜냐하면 삼성 그 준법감시위원회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이렇게 보여주기식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재판을 좀 착실히 하고 있고 삼성에 대해 잘 판단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여준 건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지금 정경심 교수 재판 결과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을 우려한다면 실형의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론의 반향이 큰 또 다른 사건과의 비교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 자, 그럼 지금 김태현 변호사, 우리 박지훈 변호사 두 분은 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제 박 변호사님은 예외의 이제 가능성도 있다. 그럼 손 변호사님의 예상도 한번 아니 물어볼 수가 없네요. 어떻게 보세요? 정경심 교수 양형과 비교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 이건 개인적인 어떤 입시 비리에도 징역 4년이 나오는데 대기업에서 이제 80몇 억 이런 뇌물 사건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과 이제 재벌이 결탁한 대표적인 어떤 적폐라고 보이는데 여기서 집유를 주는 게 맞느냐 이런 비교를 하면 끝도 없는데 신동빈 회장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
신동빈 회장도 뇌물액수는 어마어마하죠. 롯데. 근데 다만 적극적으로 이제 뭔가 부당하게 먼저 요구를 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느냐 아니면 부당한 정치 권력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했느냐의 부분은 대다수 국민들도 이재용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뇌물을 줬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어떤 밉보이기 싫어서 했던 측면들을 좀 보는 것 같아서 비교를 하자면 신동빈 회장 건에서 집유가 나온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 횡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액의 변제인데 이 부분은 이제 수년간 재판하면서 횡령액의 변제를 했다 이렇게 평가가 된 네. 상황이라서 집유가 나오면 사실은 사법 정의 측면에서 특히 이제 범죄 예방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겠지만은 네. 예상 자체는 집유 예상이 되는 상황은 맞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자, 지금 그래요? 유튜브로 손정균님 원래 이게 웬일? 세 분 의견 일치 처음 보는 듯.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 지도자의 문제예요. 잭디가 앉아 있을 때는 세 명을 싸움을 붙인 거지. 근데 제가 있으니까 세 명이 그냥 화합을 그게 아니라 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제가 잘 맞추잖아요 요새. 네. 다 따른 거야 그냥. 다 다 맞췄잖아, 최근에. 있다. 윤 총장 거 다 맞춰. 정 교수 다 맞춰. 뭐 다 맞추니까. 이저 어? 집행정지 2번 그렇지. 다 맞추고. 그러니까 박지원도. 반대로 저는 거의 최근에 재판 결과를 다 틀렸어요. 거의. 그러니까 아. 이거라니까요 지금. 예, 그죠? 틀려다 보니까 그럼 거의 이제 반대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밴드웨건 효과가 나타난 겁니까? 법조계에도? 네. 좀-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맞출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예. 근데 문제는 저는 이게 법대로 해 제목이라서 네. 저는 이제 법알못이니까 네. 비법조인 입장에서 세 분이 다 이 재판의 흐름을 보면 예상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게 과연 옳은 것이냐, 그러니까 법대로 이거는 한 것이냐 이런 궁금증이 법- 드는 거죠. 말씀을 드려도 아까 손 변호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횡령 있잖아요. 잭디가 얘기한 거 여주군 10억 횡령은 뭐 상년인데 재산범죄에서 횡령 사기 배임 재산범죄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피해 변제예요. 피해 변제다. 근데 일반 격리 직원들이나 일반 직원들이 했었던 꿀꺽했을 때 왜 다 실형사는 이유는 변제가 안 돼. 그 10억, 15억을 대부분 갚아낼 방법이 10억 없어. 하면 주식 투자로 날리든 도박을 유흥비를 하든. 수도 없어. 변제가 안 되면 그 실형 살 수밖에 없어. 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억을 사기치고 변제 안 한 거랑 100억을 사기치고 다 변제한 거랑 달라요. 왜냐하면 돈 사고는 돈 돌려받는 게 최고니까.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재벌회장 횡령들은 대부분 변제 다 되거든. 안 할 리가 없. 무죄를 주장해도 혹시 유죄 나오면 양형 대급에도 변제를 네.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변제 문제가 했을 거고 이 뇌물은요. 이 뇌물을 받은 사람은 엄청난데 준 사람은 1,000만 원을 주나 1,000억을 주나 맥시가 징역 5년이에요. 법정형이. 준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뇌물 액수가 늘었다고 해도 받은 거면 어마어마한 건데 는 거면 준 거면은 어차피 올라가는 상한은 맥시가 5년이라거든요. 네. 거기다가 앞서 손 변호사 얘기한 그거 레이저 맞고 줬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인허가 공무원인데 뭐 최국장님 이거 해줄 테니까 뭐 인허가 해주이소 이게 아니라 레이저 맞고 줬다는 거니까 그게 하나 있는 거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삼성에서 1심 대비할 때 제일 걱정했던 건 뭐게요? 국외 재산 도피예요. 그거는 그것은 무기거든. 네. 맥시가 빼도 박도 못하거든. 그거는 유죄야. 근데 그게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다 무죄가 나왔으니까 빠졌죠. 지금도 아마 그거는 뭐 무죄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 형량에 있어서는 제가 그래요. 그런 거 봤을 때 그리고 준법감시위원회 만들려고 해도 삼성이고 만들어서 제대로 안 할 리가 없잖아. 네. 기가 막히게 했겠죠. 그 평가도 어쨌든 그랬고 그러니 뭐 이건 뭐 이게 법조인 그럼에도- 얘기는 그럼에도 뭐 집행유예가 예상된다 해가지고 그게 집행유예 맞다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네네네. 그 좀 형평성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횡령을 왜 했냐면 뇌물 주려고 횡령한 거죠. 뇌물도 자기 돈을 준 거 아니고 회사 돈으로 뇌물을 준 거예요. 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건 더 비난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당연히 네. 돈 많으니까 다 갚죠. 돈을 없으니까 못 갚는 거고. 그렇다고 봤을 때 집행유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삼성한테는 관대하다. 뭐 재판이 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하지만 어쨌든 삼성한테는 항상 관대했던 모습이 또 반복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수한 사람들에게는 관대하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제가 문제라면 좀 머리에 바로 떠오르는 게 이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 1,000억 원 가깝게 변제를 못 하고 있는데 20몇만 골프도 치고 와인도 마시고 다 하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최후 변론 과정에서 뭘 얘기했냐면 저 너무 많이 변했어요. 저 요즘에 무슨 의사결정할 때요. 법무팀 의견 뭐냐.
준법감시위원회 의견 이거 뭐냐. 법적으로 괜찮냐? 그걸 항상 따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한번 가져보는 것이고 네. 원래는 사기업에서 법조팀이 있잖아요. 법률 신물가들이 요즘에는 법조팀은 승진가하고는 굉장히 굉장히 네. 수동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기업에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던 조직이거든요. 이게 좀 많이 살아나야 되는 측면이 리스크 관리인 거죠. 아하. 이제는 법률 위반이에요. 법조팀에서 하면 어떤 경영팀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네. 안 되는 시스템. 그게 우리 사회에 좀 자리 잡아야 되는 항상 문제 터트리고 그래요. 법조팀에서 수습하는 건 좋지 않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음 내년이죠. 내일부터 내년입니다. 내일 이후 사실 18일밖에 안 남았어요. 1월 18일이 이제 판결 선고 공판이에요. 그때 한번 지켜보고 세 분의 이 예언을 한번 이제 비교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게 3부에서는요. 이 의견 일치를 절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초대 공수처장 그리고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자, 박지훈 변호사님, 저 보급품 네. 혹시 도착하면 알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3부에서 예. 만나요.